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제가 그냥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될 거고요.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도도 만들고 시행 방법도 저기 하고 한 것은 아주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사적으로 보면 아주 환상적인 사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60년대, 70년대는 1900 수입 대체가 팽배한 시대였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적인 산업화를 추구했다는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개척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구 산업혁명은 자유방임적인 환경에서 개인의 발명과 기술 혁신에 입각해서 민간이 주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시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부가 계획적으로 주도해서 1, 2, 3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목적은 산업혁명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생계경제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화의 정의를 우선 먼저 보게 되면 공업화라고 할 수 있고 재화의 생산, 무생물 자원을 광범하게 이용하는 조직적 경제 과정이다.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8세기 영국 중엽에 영국에서 연속적인 시기질상의 융합과 혁신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구조적 변혁으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호프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개념적인 설명뿐이 없었을 때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 호프만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공업화를 4단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 확대가 돼서 20세기 후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통계적인 그 발표 형식이 달라가지고 영국하고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공업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오원철 씨가 경공업 생산액 나누기 중공업 생산으로 우리나라는 호프만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잠깐만, 오원철 씨 아직 살아 계세요? 여기 돌아갔는데요. 돌아가셨어요? 네, 질문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아니, 오원철 씨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래서 5 플러스 마이너스 1단계 공업국으로 미개발국이고 두 번째 2.5 플러스 마이너스면 공업이 전 볼때란 나라 1 플러스 마이너스 0.5면 기계 금속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0.5 이하면 선진산업국, 고도산업국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그거는 중광학공업이 경공업의 2배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1830년대까지 유럽으로 확산됐고 1825년에서 30년경에 미국에 전해져서 모든 산업에서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요. 1870년에서
1930년까지 전기혁명으로 서비스 산업을 만들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로 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에 기초한 기술 혁신으로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협력된 생산체제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4차 산업혁명은 2010년부터 진행되었는데 기능혁명으로 제조업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이 현실 세계를 만들고 3차 산업혁명이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로 융합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표 1은 지금 각 산업혁명에 대한 추세, 핵심 동인,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한국의 호프만 비율은 1964년에 2.46%였는데 이게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이 64년에 착수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5년에는 제2단계로 그 로스토우가 도약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66년에는 1.92로 수출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70년에는 산업혁명 시돈 단계를 끝내고 수출 10억 달러를 이뤄서 3단계 공업구에 진입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64년부터 70년간 수출이 연평균 40%씩 증가를 했습니다. 70년에는 이제 0.96으로 1 이하로 내려가서 중공업이 경공업을 추월했으며 수출이 100억 달러, 1인당 GDP도 1000달러가 됐습니다. 77년 이후에는 0.5 이하로 내려서 4단계는 규모를 1, 2공장, 품질 고급화, 정밀공업을 키워서 1천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고 국민소득도 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거 오픈만 비율의 추세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업혁명의 경로를 어떻게 되었는가? 박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 65년 한일 국교 수립, 72년 특별선언을 발표해서 18년간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제1, 2, 3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추진했는데 그 저서에서 보게 되면 5.16 혁명을 정신적 주체 의식혁명, 사회적 근대화 혁명, 경제적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민족주의 창업혁명, 국가재건혁명, 국민개혁혁명이라고 하였고 목표는 선진복지국가, 기본 원리는 수출, 고용, 소득 증대이며 비전은 산업혁명, 인간개조, 국토개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아보자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그 대변역을 추구를 했는데 그 장정의 의미는 통치 엘리트가 양반 사대부 의식에서 미국에서 훈련받은 30대의 군인 엘리트로 변화해서 정치, 경제,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유럽의 산업혁명이 산업화로 부유하게 된 농민의 수요를 기반으로 삼았던 반면에 한국은 수출 주도 산업화였다. 셋째, 유럽의 산업혁명이 약 25년에 걸쳐 250년에 걸쳐서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했는데 한국은 정부 주도의 치밀한 계획으로 1, 2, 3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병행을 했고 네 번째는
상인 기능공들을 우대하는 문화혁명과 의식혁명을 했다. 61년에는 행정문서 양식을 통일하고 경제행정조직을 경제개혁을 제일 먼저 6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연두교섭 등 행정개혁도 단행을 했습니다. 넷째, 민생을 시급히 해결하고 이게 긴급목표고 자주경제 재건을 이건 장기목표를 총력을 경주한다로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핵심은 수출 제일과 공업 입국이고 핵심은 또 주요 산업시설의 확장과 SOC의 충분한 제공, 유유 자원의 이용, 수출 중재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 기술 발전입니다. 재원은 그럼 어떻게 제대로 조달을 했냐? 대일 청구권 자금, 월남 파병 장병과 인력 수출 송금, 파독 간호인 송금. 그 다음에 72년에 유신으로 절약된 정치자금의 산업자금화, 그 다음에 중동건설 질출 자금 등입니다.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차별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경제의 정치화를 차단했고 신상필벌로 강력한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고 그 차별화 정책은 우수 수출 기업의 금융 자원 지원, 외자 도입 우선권 부여, 중화공업 진출 우선권 부여 등을 통해서 당시에 중소기업들이 지금 대기업이 됐고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인적 자본인데 제가 제안하는 건 인적 자본 중에서도 그것이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 자본. 이게 저하고 제 지도교수 하신 분하고 처음 이거 개발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PAHC라고 할 수 있는데 Policy Augmented Human Capital.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 인적 자본의 발전 정신이나 이 경제적 정책 이런 거로 인적 자본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정의하는 기본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는 능력의 부족과 기회를 이용하는 동기의 결여인데 따라서 경제 발전 이론은 인적 자본, 정보 및 경제적 동기에 관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경제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처음 제안한 겁니다.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며 성취하는 능력, 정보를 획득하고 소화하는 능력 및 어떤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의 역량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기업가, 근로자,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하여 국민 각자에게 강조되어야 할 능력입니다. 근데 이러한 역량은 일반적인 제도, 지식과 기술 실현, 습관 및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 체계에 의해서 제약됩니다. 또한 기회가 인식되더라도 성취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즉 위험성에 비해서 노력에 대한 사적 혜택이 너무 적거나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유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자본과 동기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대외지향적 경제 정책을 해야지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술은 인적 자본을 하는데 그것을 촉진하는 것은 학습을 촉진해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지향성은 인적 물적 자본의 질을 촉진하고 새 동기를 창출해서 흡수력의 격차를 좁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유통시키고 동기 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제도를 갖추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자본은 경제발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한국의 인적자본은 이 빠른 성장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유형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얼만큼 적였냐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이 1970년서부터 80년까지 한국은 355% 늘었는데, 여타 국가들 멕시코, 케냐, 파키스탄 13%는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교육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한데,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국제적 비교에서 탁월했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의 등록률은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창의와 혁신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치열한 경쟁에서 나오는데, 그 바탕은 인적 자본의 수준, 올바른 가치관 및 합리적 제도와 관습, 따라서 다막 구조를 타파해야 되고 실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과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인사 제도가 지식 기반 경제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민간과 공공 부분의 인적 자본은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므로 효과적인 발전 전략을 짜고 실행할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능력은 불리한 조건에서 효과적인 국민정부를 확립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관료들의 능력이고, 경제적으로는 부문 간 보완성과 불확실한 시장에서 고성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물적 자원과 투자를 조정하는 능력이며, 성과 기준을 명쾌하게 잘 정의하고 미리 고지된 준칙을 공식화해서 확실하게 목표 달성을 미리 위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은행의 시장 친화적 관점을 뛰어넘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발전은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로드맵이라는 것은 공식화, 여기서 공정한 포뮬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행, 실천, 이것은 무역과 생산물 전문화의 방향, 경제 성장의 가속화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과 정부 간의 인적 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위험을 분담하고 많은 경제 활동의 민간 간의 조정 등과 같은 협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 자본의 역할은 인적 자본과 효과적인 정책이나 전략이 결합돼서 잠자던 혁신적 힘을 일깨워 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추격 과정에서 인적 자본과 성과주의 산업 정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의 산업화 여명기에 다른 후진국에 비해서 인적 자본에는 삼성이 앞서 있었고, 이런 인적 자본의 초기 비교 우위는 천연 자원의 부족, 물적 자본의 희소 및 제한된 국내 시장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정책 수립과 낮은 임금과 더불어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화학공업 육성을 보겠습니다. 62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착수되었는데 65년이 되어야 중공업에 관심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20년간 도입된 중공업 설비는 3,107만 달러로 60년대 중공업은 한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 기술공 총 수가
단지 641명에 불과했고요. 일할 직장이 없었어. 1955년부터 64년간에 공고 졸업자의 누적 취업률이 48%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기술이 좋고 그래도 일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69년 한국의 기술공 1인당 인구수는 미국의 6배인 1대 410이었는데 이 비율을 보게 되면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의 비율이 1대 2대 15로 미국은 1대 25대 5에 비해서 기술공이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공의 육성이 실패해서 기술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71년부터는 아까 호프만 비율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3단계로 수출이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이 국가에 걸맞는 사업자본 확충이 시급했습니다. 제3단계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갖춘 기능사가 주역이었는데 세 가지, 그래서 금호공고, 특성화공고, 등동진출 기능사, 또 연간 단 5만 명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을 흡수, 소화하여 산업혁명을 이끌고 수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의 중견 역군도 중화학공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학공업 건설은 70년, 73년에 울산석유화학, 포항종합제철 준공령 후에 성과를 봐가면서 하기로 했고, 기계공업도 금호공고 졸업생이 배출되는 76년부터 본격하기로 했는데 70년에 남북한 간의 긴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아주 비상시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8년 1월 21일 날 124 특수 게릴라 병력이 청와대를 습격해서 대통령을 암살해졌고, 푸에블로도 납부가 됐고, 울진 삼척지구를 침투한 사건도 있었고, 미 공군 정찰기도 접시했고, 해군 함정도 기습 공격해서 납치했고, 심지어는 22일 대통령 암살을 위한 무장 특공대를 3명을 국립교지 현충원을 폭파상까지 확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남한의 중공업은 아주 미개했 분야하고 국가는 뭐 모든, 다시 말하면 함정도 잠수함도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10억 달러에 대해서 북한을 크게 앞섰는데 소총조차도 못 만들어서 방위산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무상이 됐는데 1970년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국정지표는 목표는 완전 자립경제 성취, 목표 달성 방법은 과학기술과 경영기술이 국제 수준화로 중진국 상위권, 그 다음에 국도 종합개발, SOC, 지방균형 발전, 농촌은 초과지급을 없애는 그러한 상태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 생활이 윤택해야지 되고, 네 번째는 모두 단결해서 명랑한 기풍을 조성하고, 다섯 번째 문화예술을 함양하고, 여섯 번째 정치도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는 민주정치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적극적 국도 통일 방안을 추구하고 대북한 절대 우위의 자주국방령을 배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자주 자립, 자조가 통치 이념이었는데 자주는 자주국방, 유비무환, 자립은 완전 경제 자립으로 국제 수지 적자를 없애고, 자조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